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류영재 대표는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전 국민경제자문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으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형 사회책임 투자가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출발점은 지원과 투자일 텐데요. 그 과제에 대한 말씀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입니다. 오늘 저는 ESG 투자 확산과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ESG 투자란 과연 무엇인가? 또 ESG 투자가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나? 또 해외 기관들의 ESG 접근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ESG 투자의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순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G 투자란 과연 무엇인가? 자, 투자에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왼쪽에 저희가 보게 되면 Money First Investment, 돈만 추구하는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는 네거티브, 즉 마이너스인 투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약 거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성매매라든가 또 아동 노동이라든가 과잉 노동하게 되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절감하고 코스트를 갖다가 줄여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른바 Impact and ESG First Investment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돈은 조금 벌거나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가 플러스인 그런 투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다든가 각종 돌봄 서비스에 어떤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회적 가치가 플러스인 그런 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정도 지점에 당장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퀘스천 마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탄소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지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든가 또 탄소를 저감시키는 기술의 테크놀로지나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든가 또 환경 부하를 낮추는 그런 어떤 기술에 투자한다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돈도 벌고 사회적 가치도 플러스로 창출시킬 수 있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양극단의 투자 어떤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과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ESG 투자라는 것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를 ESG 투자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에는 후진국형 절대 빈곤을 벗어나려고 하는 오로지 돈만을 추구하는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그 대척점에 뭔가 가치를 담은 그런 어떤 선진국형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 달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나라가 UN 웅크타드로부터 18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갖고 있는 그런 UN 기구죠. 이 UN 기구로부터 우리나라가 올 7월 달에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은 아주 못 살았잖아요. 못 살기 때문에 절대 빈곤을 벗어나고 또 돈을 벌고 또 배고픔을 우리가 극복하는 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Profit Maximization, Investment Return Maximization을 저희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진국형 전근대적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투자 철학도 이제 이 오른쪽으로 점점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간 투자자들한테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공익과 또 투자 수익을 같이 추구하는 공적 연기금만이라도
이러한 투자 철학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저도 사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할 때 이건 뭐 신문에 이미 다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실명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남양유업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2013년도에 이른바 그 유명한 대리점 갑질 사건을 겪으면서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201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400억 정도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또 유명한 남양유업의 외손주가 마약 스캔들에 연루가 됐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 또 한번 휘청했죠. 그래서 그 이듬해에 약 770억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불가리스 사건에 또 연루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급기야는 주가가 2013년도에 약 117만 5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불가리스 사건으로까지 휘말리면서 25만 원까지 약 6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급기야는 남양유업의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또 주식을 전량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게 다 매각하겠다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발표를 함과 동시에 그 다음 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25만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75만 원까지 치솟게 됩니다. 최근에는 주식 매각이 조금 약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또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오너 리스크라든가 또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또 그 기업의 평판이라든가 또 이해관계자 관계관리 수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무형적인 측면, 그 기업의 어떤 브랜드 가치 측면을 고려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ESG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는 열풍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광풍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풍이 불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BC 때문에 그렇다. BBC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아닙니다. 이니셜을 따온 건데요. 첫 번째 B는 뭐냐면 블랙락이라고요. 자산운용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운용자산 규모가 9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인데, 이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분이 2016년, 17년도부터 매년 보내는 CEO 서한에서 ESG를 강조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의 B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게 되면 ESG적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탈퇴했었던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상장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미 하원이 ESG 정보 공개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제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랙락에서 ESG 헤드를 맡았었던 브라이언 디즈라는 분을 백악관의 NEC 위원장에 앉힙니다. NEC 위원장은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고 파워풀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블랙락의 ESG 헤드를 앉혔다는 것은 전 세계 자본시장과 경제계에 엄청난 시그널을 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비드-19의 C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인류는 2018년에 WHO 보고서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자연환경을 작게 훼손하고 또 기후변화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하게 되면 야생동물 서식지가 급격하게 훼손되면서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접점이 확대되고 전면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인수 공통 감염증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스와 메르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했는데 앞으로 가공할 만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디시즈 X라고 명명한 겁니다. 최근에 인류가 코비드 19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어떤 보고서를 저희가 주목하면서 이제는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환경훼손 문제를 강 건너 물이 아니라 발등의 불로 이제는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에게는 옛날에도 이해관계자가 있고 지금도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의 이해관계자에 비해서 오늘날의 이해관계자들은 굉장히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아주 깊이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SNS와 인터넷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클릭 몇 번만 하면 웬만한 기업 정보에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8대 2의 비율로 안 좋은 정보를 접속하게 되면은 그걸 또 퍼날릅니다. SNS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깊숙한 이야기,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오너 갑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레퓨테이션에 오너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MZ세대의 등장입니다. MZ세대는 저는 굉장히 베이비 부모, 저는 사실 베이비 부모입니다만 베이비 부모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MZ세대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분들은 불공정한 건 못 참아요. 공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굉장히 중시하고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중시하고 에쿼티, 형평성을 중시하며 인클루전,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분들이 직업도 고르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ESG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SR, 지속가능 경영, 또 한때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가 얘기했었던 CSV 얘기를 하는데 왜 느닷없이 ESG냐? 뭐가 다르냐? 뿌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은 totally different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 CSR 얘기하시는 분들이 라벨 가리만 해서 ESG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있는 거죠. 자, 어떤 면이 다르냐? ESG는 시장 메커니즘의 변화에 의해서 기업이 외부화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프라이싱을 해서 기업의 주가라든가 또 기업이 대출을 얻을 때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각종 시장의 공시 시스템이라든가 또 ESG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은 무역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켓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는 과거의 CSV나 CSR이나 지속가능 경영은 옵션이었다면 이제는 디폴트로 기업이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업의 가치도 1975년도에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놨을 때 75년도에 기업의 텐저블한 어셋이 차지하고 있었던, 즉 유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던 비율이 약 83%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2015년도에는 유형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3%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나머지 87%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밸류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산업화 사회의 어떤 부가가치 창출은 유형자산에 의해서 밸류 크리에이션, 즉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이런 무형적인 측면에 의해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시장 참여자들이 설명해주고 있고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ESG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좋은 기업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빨간색인데 더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죠. 또 ESG 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어닝을 잘 내고 그 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우수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서 더 안정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 지수 사업자 중에서 MSCI가 있는데요. MSCI의
ESG 리더스 그룹의 인덱스가 MSCI의 그냥 범용 인덱스, MSCI 월드 인덱스보다 slightly outperform해요.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14년 정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서스틴베스트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을 1000개 정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가장 상위 등급 두 그룹을 코스피와 비교해 보면 이 상위 등급이 재무적인 걸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2%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펀드 매니저가 기금을 운영하더라도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펀드 매니저는 한 2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ESG가 시장을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FA 협회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들,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보고 있고 또 전 세계 미국에서 가장 큰 펜션 펀드인 캘퍼스에서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파이낸셜 캐피탈만 봤다면 이제는 피지컬 캐피탈, 이것은 곧 환경을 의미하고요. 또 휴먼 캐피탈, 이것은 사람, 소셜을 말하는데 이 E와 S와 G를 골고루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베터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의 ESG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국민연금부도 나와 계십니다만 공적연금이 앞서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의도에 있는 민간 투자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의 성격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연기금들이 먼저 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ESG 성과 어떤 개선의 유인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10불 중에 5불에서 6불은 지금 ESG를 고려하는 그런 글로벌 장기 안정적인 펀드들이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공적연기금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책적으로 5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국내 상장 기업의 ESG 정보 공개가 더욱 확대돼야 되고 빨리 확대돼야 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는 2030년도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확대해야 되고 국민연금을 위시한 67개 공적연기금이 무늬만 ESG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판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인데요. 이것이 빨리 도입이 된다. 네 번째로 장기 공모 펀드, ESG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단기 투자를 하는데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투자자들에게 세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장기 투자 문화를 우리가 확산시켜야 된다. 마지막으로 ESG의 출발점은 평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보다 전문적이고 또 보다 독립적인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그런 평가 기관들을 육성하고 그러한 또 기관들이 인프라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ESG 투자를 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